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상 오는 월요일 아침이지만 오늘은 참 남다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게, 우리에게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확정이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언을 했죠. 그날 빅딜이 시작될 거다. 종전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트럼프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 다음 주 선거를 앞두고요. 이번 주가 가장 치열한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법부에서는 검찰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앞에 두고 일주일 내내 곳곳에서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요.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 3개가 동시에 열리니까요.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좀 되시죠? 이 운명적인 3가지 사건들, 결론은 과연 어느 쪽으로 날까요? 오늘 월요일 아침 뉴스쇼에서는 하나하나 깊고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첫 포인트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트럼프 만난 김영철 다시 공받는 북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트럼프와 김영철 두 사람 잘 만났고요.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는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했는데 회동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을 했고요. 예. 매우 긍정적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종전선언에 나올 수 있다고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고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은 중국을 경유해서 오늘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북한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베이징에 잠시 체류 중인 만큼 방미 결과를 중국에 직접 공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유지인 중국에 있는 건데 숙소로 바로 가지 않고 잠깐 어디 들렸다 그래요. 네. 또 뭔가 중국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잠시 후에 정세현 전 장관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좀 자세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 가운데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요. 북한 총정치국장이 지난달 교체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인민무력상과 총참모장도 최근 교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수뇌부 3인방이 바뀐 것인데 예. 새로 군부를 이끌 인물들은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된다고 해요. 아, 강경파에서 온건파로 군부가 바뀌었어요. 네, 현재까지 분석에 따르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 배경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 군부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포인트 뭔가요? 한진 일가 운명의 날을 맞습니다. 한진 일가의 어머니 이명희 씨 오늘 법정에 서죠. 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경비원 등 11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하고 또 그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죠. 예.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되고요. 또 큰딸 조연아 전 부사장은 오늘 밀수와 탈세 혐의로 인천본부 세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요. 해외에서 산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내지 않은 채 대한항공 항공기로 몰래 들여온 혐의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요.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20년 전에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으로 교육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교육부가 오늘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한 사람은 법원으로, 한 사람은 세관으로, 한 사람은 교육부로. 여기도 오늘 운명의 날이네요. 한진도. 마지막 포인트 뭡니까? 재판 거래 의혹, 후폭풍이 휩싸인 법원입니다. 여기가 저는 제일 주목이 되는데,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 의혹을 보여주는 문건이 일단 확인이 된 거고 일선 판사들이 상당히 부글부글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는 거죠. 그 때문에 오늘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 행정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나 논의를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별 의견을 모으고요. 11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각계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해서 진짜로 우리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겠다. 고민 중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2부에서 현직 판사 한 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죠.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확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며 실제로 그런 것을 논의했다고 말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이 한반도 이슈. 주말 사이의 상황을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일단 주말 사이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김정은 부위원장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읽고 뭐라고 답변을 했겠죠. 뭐라고 했을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만남 뒤에 트럼프 입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또 이번에 만난 김에 종전선언을 해버릴 수도 있을까?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 반응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 통전부장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는 중에 중국에 들렀는데 숙소로 바로 가지 않았답니다. 중국 정부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은 정 전 장관을 연결해보죠.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6.12 회담은 확정이라고 이제는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는 못 뒤집을 거예요. 네. 못 뒤집을 거예요? 이제는 아니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못 뒤집을 줄 알았는데 뒤집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아니 그 친서까지 받고 그랬는데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 트럼프가 이제 우습게 되죠. 우습게 되니까 이번에는 확정이다. 자, 그러면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 우선 김영철 통전부장이 들고 간 친서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고 그걸 읽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메시지를 줬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그건 그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예. 다만 예. 그 친서를 보고 12일 날 회담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 보면 예.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속에 트럼프 마음에 드는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내용은 모르지만. 예. 예를 들면 당신이 바라는 비핵화 내가 확실히 해준다. 예.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는 안 될 거다. 일괄은 아닐 거다. 일괄적으로는 안 된다. 합의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행은 어차피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동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 알고 그런 원칙하에서 만나서 얘기하면은 답이 나올 거다 하는 얘기 그 내용을 보고 네. 만나면 얘기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12일 날 일단 만나겠다. 그러면서도 예. 바로 그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영향을 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회담이 한 번에는 안 될 거다. 그렇죠. 끝나지 않을 거다. 예. 2차, 3차까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속에 나온 단계적 이행론이 그 트럼프 머릿속에 요즘 말로 꽂혔다고 그럽니까? 꽂힌 것 같아요. 꽂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정 전 장관이 그러셨잖아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12일이라고 확정을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만난 후에 이렇게 얘기했죠. 12일에 빅딜, 담판이 있을 거다. 해결이 다 끝났으면 그 친서 오고 가고 해결이 다 됐으면 빅딜, 담판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텐데 담판 지으면 될 것 같다. 김정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뭐가 하나 남긴 남았어요. 근데 희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네. 예,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신 있게 담판이 지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이쪽 저쪽 중에 될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될 것 같다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킴과 최선희 그 실무 협상. 예.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예. 거기서도 많은 내용들이 접근되고 있다는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하나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판문점 상황 보고와 친서 내용을 맞춰보니까 이게 얘기가 될 것 같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거기 중에서도 잘 안 풀렸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 전부터 밝혔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북한 바깥으로 무기를 빼서
보는 곳에서 해체하는 거, 우리가 보는 데서 해체해라, 제3국에서 해체해라 이거 요구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그럼 포함이 됐을까요? 그거 아직 결론 안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걱정하는 게 ICBM이에요. 핵폭탄은 사실 그 가지고 있어봐야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투발수단인 ICBM이 없으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 수단이 더 중요하다. 운반 수단. 예. 위협적이 아닌데 투발수단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이 됐다고 봐요, 저는. 예. 그 전까지는 그 ICBM이 13,000km 나오기 전에는 그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13,000km짜리 ICBM이 딱 성공을 하니까 발사 성공을 하니까 그렇죠.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본토까지 그러니까 올 수 있다는 거 다음부터 바로 그것을 처음부터 미국이 가져다가 해체하겠다는 게 볼튼 얘기였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걸 줘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런 협상 카드가 없잖아요. 북한은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불가침 약속을 하고 나서도 치면은 끝입니다. 불가침 선언이라는 것이 꼭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과거에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도 스탈린이죠, 그렇지. 스탈린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놓고 히틀러가 쳐버리지 않았어요, 소련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가침 조약이나 선언은 사실 물적 그 보장이 없기 전에는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데 이거 끝까지 들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언제 내놓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최소한도 무슨 1년 안에는 그걸 가져가야 되겠다든지. 1년이요? 1년? 판문점에서 밀고 당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에 지금 트럼프가 빅딜하면 될 것 같다, 단판 지으면 될 것 같다는 얘기는 결국 그 부분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만나야 될 거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하나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요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 6.12에 만난 김에 종전선언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할 수 있을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 종전선언을 지금 트럼프는 불가침 조약 낸 불가침 협정의 전 단계로 생각을 하고 북한을 그걸로 달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종전선언은 불가침 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입구입니다. 입구죠. 그렇죠. 그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종전선언을 해주는 데 대한 반대급부를 아마 미국 쪽에서는 세게 요구할 거예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물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핵물질이라도 확실하게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든지. 그러니까 일부라도 뭘 좀 가지고 나와라. 그렇죠. 눈으로 보이게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요구는 손에 잡히는 거 물질적으로 하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말로 해주려고 하고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기들은 말로 해주려고 하고. 그게 문제다. 자, 이번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치면 갑자기 4자, 5자, 6자 형태가 순식간에 만들어지긴 어려울 테고 결국 남북미 세 나라 정도의 종전선언 아닙니까, 정 전 장관님? 근데 이제 그게 중국이 자기네들도 종전선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김영철이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 이번에는 그럼 너희들이 얘기가 다 됐으면 미국하고도 얘기가 다 됐으면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빠져 줄 수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그때까지 우리를 빼려고 해서 안 된다 하는 그 어떤 그 보장을 북한이 요구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이제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서 오케이 승인이 떨어져야 판문점에서 최선희 부상이 성김대사오고 결론을 낼 겁니다. 근데 장관님, 지난번에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고 트럼프가 선포했던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중국에 대한 경고도 있었던 거잖아요. 중국 당신들 손 떼시오. 북한이 지금 일괄 타결 결심해야 되는데 자꾸 뒤에서 중국이 경제 지원 살살 해주고 이러니까 우리 협상에 차질 있어. 빠지시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실 좀 빠져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다시 중국을 종전선언에 들어오는 걸로 미국이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 미국이 일단 하자는 대로 좀 해야 되겠다. 중국을 설득해요. 중국을 설득을 해야죠. 예, 좀 빠져 있으시오. 이렇게 조금만 빠져 있으시오. 잠깐만 좀 옆에 서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저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북한으로서 지금 미국 트럼프가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라는데. 예. 근데 그걸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당신들 조금만 빠져 있으십시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는 남북미만 만나서 종전선언 할 것이요. 그거는 물론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니까 큰 의미 두지 말고 참으시오. 라고 한들 중국 시진핑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북한이 확실하게 평화협정부터는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 어차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평화협정이니까. 그렇죠. 예.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중국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또 미국이 북한을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까지 중국 빠지라고 못할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그럼 김정은 부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도 평화협정부터는 그때부터는 중국도 꼭 끼워줘야 됩니다. 이거 약속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 그게 이제 정상회담에서 그걸 결론을 내겠다 하는 보장을 한다면 김영철한테 중국 지도부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그럼 뭐 일단 6.12 회담을 잘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나 잊지 마라. 우리 평화협정 우리 꼭 들어가야 된다. 그때는 꼭 들어가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싱가포르 가겠네요. 가야죠. 가야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청와대가 정확한 입장은 안 내놨어요 아직. 아니 미리 얘기하면 안 되니까. 김 빠지니까. 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그런 김영철과 중국 사이의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김정은 위원장이 좋다. 그럼 그렇게 중국이 양해했다면은 북한한테도 사전에 통보해주고 남쪽에도 얘기해주라 하는 저희 결단이 하기 전까지는 간다 만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괜히 간다고 그러네요. 여론에게 소문 냈다가 그게 아니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요런 지금 정세현 정 장관의 말씀대로라면 갈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 자, 주말 사이에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갔기 때문에요. 이렇게 친절한 가이드를 들어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따라가는 것으로 하죠. 정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전투표하세요? 아니면 선거 당일날 하세요? 보통은 저는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 선거 당일날 좀 바쁘기도 하고요. 그날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더라도 많이 미리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더 편하다고. 네. 언제예요, 사전투표일이?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에요. 벌써? 8일과 9일 날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환 씨 지역구의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누구 나왔는지 다 확인하셨어요? 아직 다 확인 못했습니다. 이제 공보가 이제 왔거든요. 공보가 와서 이제 뜯어보고 이제 꼼꼼하게 이제 살펴봐야 될 시간이 다가온 거죠. 저 어제 쫙 펴놓고 선거 공약 다 비교했어요. 어떠셨어요? 비교해보면 여러분 꼭 비교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허투루 그냥 뽑아주십시오만 적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추상적인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적어도 속속들이 알고 있구나. 이게 공보물 보면 대충 감이 와요. 또 이러면서 깨알 자랑을 하시네요. 아무리 귀찮으셔도 여러분 진짜 보셔야 돼요. 진짜 보면 아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합니다. 꼭 보세요. 오늘 주제 뭐예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제 선거가 9일 앞으로 딱 다가왔고 그 다가온 주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마지막 총력 유세전처럼 정말 열심히 다 후보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이전 선거와 비교해서 여러 면에서 좀 다른데요. 이 세 가지 법칙이 깨진 6.13 지방선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세 가지 법칙이 깨졌어요? 네.
일단 갑자기 찜통더위가 찾아와가지고 저 후보자들도 그렇고 뭐 고생들이 캠프가 많았겠어요. 글쎄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진짜 한 바가지 땀을 쏟도록 뛰어야지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더위가 찾아와서요. 뭐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장소 가릴 상황이 못 되죠. 그럼요. 뭐 교회, 성당, 사찰, 광장, 야구장, 시장, 유권자가 많이 모이는 곳은 뭐 어디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당 지도부도 뭐 전국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법칙이 깨졌다. 네. 어떤 게 깨졌단 말씀? 우선 첫 번째. 네, 첫 번째 법칙은요. 지원 유세의 법칙이 깨졌다입니다. 그래요? 예, 선거 때가 되면 각 당 지도부가 지원 유세를 다니잖아요. 아주 뭐 1분 1초를 쪼개 써가면서 다니죠. 네,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 제발 좀 우리 지역구에 와주세요. 우리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손도 한번 잡아주고 유세차 한번 타주면 나 면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후보 얼굴은 몰라도 당대표 얼굴은 아니까 그렇죠. 보이려고 모여들고 뭐 악수주 좀 한번 하려고 하고 이 홍보가 돼요. 네, 이 사람은 우리 당에서 미는 후보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굉장히 달라져요. 힘이 되거든요. 됐었어요. 네, 맞아요. 종전까지는.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발 당대표 오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요. 바로 자유한국당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선거운동 첫날부터 충남, 부산, 울산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유세장에 후보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날 정두원, 월간 정두원에서 했던 얘기. 그 이후도 계속 쭉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 대표는 찾아가는데 후보자가 도망을 가. 도망이라고 그러고 사라진. 네. 결국 어제 홍 대표가 나 이제 앞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중단을 선언했습니까? 네. 제1야당 대표가 선거 열흘 앞두고 지원 유세 중단을 선언하는 건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홍 대표는 뭐 내가 자꾸 나서니까 자꾸 문재인 홍준표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서 이게 우리 후보가 뜨질 않는다. 오히려. 그러니까 인물 대결로 가기 위해서 내가 좀 빠져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홍준표 패싱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들이 원하지 않으니 갈 수가 없는 상황. 어찌됐든 선거 지원 유세 법칙 하나 정도는 깨진 것 같습니다. 깨졌네요. 두 번째 법칙은요? 두 번째 법칙은 판세 흔들기의 법칙이 깨졌다입니다. 판세 흔들기, 그 선거 막판쯤 되면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선거판을 뒤흔들 만한 굵직한 이슈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전엔 어땠어요? 과거 지방선거는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아하. 그때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 이 문제가 큰 판 흔들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야권 단일화로 선거 판세가 또 요동치기도 했고요. 무상급식 이슈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막판까지 큰 이슈가 하나 터지면은 내가 미는 후보가 정말 당선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막 유권자들은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봤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이번 선거는 어떻습니까? 북핵 이슈가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습니다. 이슈, 정책, 인물, 하다못해 야권 단일화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단일화도 없어요. 네거티브만 많아요.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별로 흥분되지 않은 선거임과 동시에 이 선거 판세 흔들기라고 하는 오래된 고전적 법칙조차도 통하지 않는 선거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깨진 법칙은 뭡니까 그럼? 1등의 법칙이 깨졌다입니다. 1등의 법칙이 뭐예요? 한때 농담 삼아 이런 게 있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선거가 딱 그렇거든요. 1등 아니면 2등, 3등, 4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등 아무 상관없습니다. 1등 아니면 다 똑같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이런 법칙이 깨졌어요. 야당이 1등이 아니라 2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건데도 2등이 중요하다? 네. 서울시장 선거 보세요. 김문수, 안철수 후보 지금 누가 2등 하느냐가 최대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구도가 자유한국당 중심이냐 바른미래당 중심이냐 이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K에서 바른미래당이 몇 석을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몇 자리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등은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야권 스스로가 1등을 지향하지 않는 선거. 이런 판세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1등의 법칙이 깨진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물론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해봐야 아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렇죠. 지지율 차이로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요. 역전 말로 홈런을 누가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야 선거가 좀 흥미 있잖아요.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또 1등 후보 입장에서는 이대로 조용히 끝나라.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 제발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토론 피하는 후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그럼요. 진짜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많은 비판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영보님 서로 북미 다 통 큰 양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에겐 평화가 오면 좋겠습니다. 전영자님 외에 많은 분들이 공범을 꼼꼼히 보셨다는 분도 있고 아직 못 보셨다는 분도 있고 입으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제가 오늘 1부에서 이번 주가 사법부의 운명의 일주일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죠. 재판 거래 같은 거 전혀 없었다. 거리 낄 것이 전혀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한 후에 지금 사법부가 판사들이 더 뭐라고 할까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각 지법의 판사들이 회의를 엽니다.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 의견들을 모아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답니다. 검찰이여 우리를 수사하시오 마시오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직 판사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춘천지법의 류영재 판사를 섭외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경청해보죠. 원래 이택수의 여론에서도 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여론조사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가지고 오고 계시거든요. 함께 하시고요. 지난주에 그 북미 속보들 때문에 금요일에 만나는 훅뉴스가 방송이 못 됐죠. 월요일로 오늘로 살짝 자리를 옮겼습니다. 잠시 후 김정훈 기자 또 만나보기로 하죠. 그 전에 첫 번째 순서는 어제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4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그 사건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행히 휴일이어서 건물에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또 그분도 붕괴되는 현장의 그 느낌을 느끼고 피하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부상당하는 정도로 그쳤기에 망정이지 평일이었으면 정말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도대체 원인은 뭔지 또 신고를 했는데도 왜 구청, 시청은 움직이지 않았는지 짚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어제 낮 12시 35분경 서울 용산역 부근의 4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근 시민들에 따르면 조용한 점심시간에 굉음과 함께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건물이 우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는 휴일이어서 건물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세입자 한 분만 계셨고 이분도 대피를 하던 중에 붕괴가 돼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인데요. 하마터면 대형 참사가 벌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다. 그래서 관에다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지금 이런 하소연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붕괴된 건물에서 식당을 하던 분이세요. 연결을 해보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층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1층과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1층, 2층 다. 예. 어떤 식당이었습니까? 한식 백반식당이었어요. 백반식당. 다행히 어제는 식당이 쉬는 날이었네요. 예,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어요. 제가 아찔한 건 이게 사고가 난 게 난 12시 35분인데 그때가 제일 바쁠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그 식당이 굉장히 잘 되는 식당이었다면서요. 예, 그 주변에서는 그나마 제일 1층에 있는 칼국수집과 함께 예. 평일에는 그 시간대는 거의 한 100명 정도 있죠. 100여 명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생각하시면 아찔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제가 못할 짓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고. 어쨌든 사고가 나고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 어떤 상황이든가요? 현혹하죠. 하루 아침에 진짜 모든 걸 잃어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10분 만에 도착을 하셨다면서요? 전화를 받고서 이제 뛰어가는데 그쪽에서 연기가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잖아요. 건물이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니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원인이 중요해지는데 1966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서요. 예, 저도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네요. 예. 평소에도 좀 조짐을 느끼셨어요? 벽이 갈라지는 양쪽 이제 배불뚝이가 되면서 살짝 갈라지고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었죠. 벽이 배불뚝이가 됐다니까 툭 튀어나오고 그러면 벽지도 막 뜨고. 그리고 이제 명성 칼국수 쪽 그쪽으로는 비가 오면은 그 안쪽까지 물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식당이 이제 두 개인데 이 백반집 말고 칼국수집 쪽은 비가 오면 물이 샌다. 예. 그 정도로 뭐 균열이 일어나고 물이 셀 정도면 가만히 계시진 않으셨을 테고 관에도 찾아가 보셨다면서요. 구청에 연락했었죠.
이 건물이 이렇게 지변이 침하게 되었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살짝 주저앉고 있는데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아, 구청에서? 예. 보고 갔는데 답은 괜찮다였어요? 답이 그 이후에 답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답이. 이게 언제쯤 일입니까? 출동한 5월 10일이요. 아, 20일 전 일이군요. 그쵸. 20여일. 이제 건물 자체도 오래된 데다가 또 바로 한 15m, 20m 근방에서 큰 신축 건물 건설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 주변 근처가 다 재개발 지역이긴 해요. 예. 10m만 가면은 그 벽이 이제 신축 공사 현장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건물 공사 현장이 바로 옆에서 발파 작업도 있을 테고 땅 파는 작업도 있을 테고 거기다 건물 자체는 이미 노후화됐고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닐까. 들으면서는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전문가한테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 그나저나 월요일인데 원래 같았으면 지금 식당에 출근하셨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저는 원래 5시에 출근해요. 아이고. 출근할 것도 없고 이거 어디다 보상받아야 되는지도 막막하고 이거 어떡하십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떡해요. 5시면은 항상 나갔다가 9시에 퇴근하거든요. 저녁 9시에. 예. 저도 주방도 보고 이제 혼자서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직원 한 분이랑. 예. 그렇게 힘들게 버텨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없으니까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그마저도 없으니까요.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그냥 이 허망한. 진짜 심지어 제가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이러고 보고 있다가요. 예. 생각해보니까 한 달 동안 손님들이 먹었던 장부들이 다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맨날 10명, 20명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 다 밥 해주고서 돈 하나 못 받은 거예요. 돈 하나도 못 받고. 아이고. 이건 그럼 누구한테 따져요? 참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제는 사실은 그래도 사망자가 안 나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만. 진짜 인명피해가 없길 다행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걸로 다행이다라고 할 수준이 아니네요. 한 사람의 가정이 무너져버린 이 상황. 일단은 제가 위로의 말씀 전하고요. 이거 사고 원인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어제 무너져 내린 그 용산역 부근의 4층짜리 건물에서 식당을 하시던 분이세요. 사장님을 익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균열이 일어났던 걸까? 그 원인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해 보입니다. 전문가 만나보죠.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66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네. 벽에 균열이 있어서 밖에서 물이 샜다. 그리고 블록 벽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근처에 신축 공사 현장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서는 이 정도입니다. 네. 유추해 볼 때 어떤 원인이라고 보세요? 일단 그 승량 계피를 우리가 쌓는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수직으로 된 것을 기둥이라고 보고 수평으로 된 것은 우리가 보라 그래요. 그 사이에 이제 벽돌을 쌓아놨거든요. 벽돌은 힘을 안 받고 그냥 쭉 쌓아놨는 거죠. 그것이 그 벽체가 배불뚝이가 됐다 그랬잖아요. 사진에도 확인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승량각으로 그 구조가 되어 있던 것이 뒤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것이 왜 뒤틀어졌느냐? 기초가 일정 부분 주저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등치마, 기초가 주저앉을 때 똑같이 주저앉으면 이상이 없는데 한쪽은 주저앉지 않고 한쪽만 주저앉으면은 뒤틀어지겠죠, 건물이.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이 그 4층 건물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집안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안 치마가 부분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집안 치마가 생기니까 기둥이라든지 보 이런 것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힘을 받쳐주는 주 구조물들이 이제
그 힘의 균형 상태가 무너져서 주저앉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이게 노후된 건물이었대요. 이미 여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는데 10년 동안 재개발이 멈춰 있는 시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 DE 등급 안전도에 있어서 DE 등급 건물도 많고 저도 현장 조사를 많이 다녀봤는데 D 등급 되면 거의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 예. 네네. 근데 이거는 그런 등급까지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C 등급 D 조금 초입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이 50년, 6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은 제가 서울시에 있는 다른 건물들을 봤을 때 비교해서 그런 것은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것만으로 노후됐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주변에 그러니까 신축공사에서 공사 현장에서 발파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집안이 침하됐을 가능성 이게 제일 큰 거로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후까지 겹치면서 아예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닌가. 일단 그 인근에서 한 20m 떨어진 데서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빠져나오면은 물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흙이라든지 가는 모래들도 같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도로라든지 건물 밑에 커다란 동공, 구덩이가 땅속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초 밑에 많이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기초가 기울뚱해지겠죠. 근데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싱크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싱크홀? 그게 이야기하는 싱크홀입니다. 그게 뭐 싱크홀이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니더라도 옆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막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싱크홀은 터파기 공사, 지하 공사할 때 생기거든요. 그 지하 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하수 빠져나오죠. 그러면 물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흙탕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선가는 커다란 동공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싱크홀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오래된 건물인데도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서울시에는 있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서는 또 신축 공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기회에 좀 점검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들이 되네요. 네, 이거 당연히 그 서울시 포함해서 관련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렸지만은 뭐 없는 건 아니고 한 분이 부상당했어요. 그나마 이 정도인 게 다행인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100여 명이 한꺼번에 식사하신다 그러는데 평일에. 생각만 해도 까칠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잠상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주임 말씀대로 한 달 전에 배불뜨기가 된다든지 기둥이 또는 균일이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전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신고를 하고 관련 당국에서는 조치를 빨리 취해줘야 됩니다. 전조가 일어나서 신고했답니다. 이분 정확하게는 다산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거기서 이제 구청한테 얘기해줘서 구청이 나오기까지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20여일이 넘도록 아무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참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즉시 점검을 하고 후속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다행히 늦었지만 그 인근의 몇 채 집에서도 균일이 가서 대피 명령을 내렸다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여기까지 말씀 들어도 지금 상황 파악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일에 100여 명이 식사를 하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염 참사를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막았습니다. 오늘 일어났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를 정도의 참사가 벌어질 뻔했다는 거. 이게 이거 한 명 다치고 말았잖아 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관해서 반드시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오늘 참 월요일 아침부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네요. 이번 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기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바로 사법부. 과연 청와대를 상대로 한 재판 거래라는 게 있었는가? 있었다면 법원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심지어
대법원장도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요. 각계 의견을 청취해서 형사 고발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번 주에 아마 각계각층의 의견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판사들의 회의도 줄줄이 열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전국의 판사들이 다 회의를 엽니다. 중요한 분수령이 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일선 판사 한 분의 현직 판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류영재 판사 연결을 해보죠. 류 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했습니다. 네. 재판 거래도 없었고 판사 블랙리스트도 없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특히 재판 개입 없었다는 주장 존중하고 한 판사로서는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법원 행정처가 수회에 걸쳐서 청와대를 상대로 진행 중이거나 또는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상고법원 제도에 협조해주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해주겠다. 사법부는 재판으로서 청와대에 협조한다고 말한 듯한 그런 문건을 여러 건 작성했고 그 문건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그 진정성 어린 주장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궤도하고 꾸짖는다고 해도 재판 신뢰가 과연 회복될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재판 거래 없었다고 하면 없는 걸로 여러분 아십시오. 그 문건 그거 뭐 진짜로 실행된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들 그런 문건이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온 상황에서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사법부가 지금 스스로 재판의 외관의 공정성을 해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의심을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꾸짖어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일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원의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재판 결과 중에 청와대 입맛에 맞는 걸 모아가지고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한 거였지. 이걸 흔들면서 재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청와대가 청와대 우리 원하는 거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립 서비스일 뿐이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일단 문건들을 보시면 이미 선고된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상고법원과의 협력 또는 압박 수단으로 삼자는 문건이 지금 수회 발견이 됐고요. 진행 중인 것들도 있었고. 네네. 원세훈 재판이나 정교조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그런 립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재판의 무게를 그렇게 가볍게 놓고 이거를 우리가 협력 사례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법부가 청와대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자체가 판권분립 위반이자 사법 독립 침해는 아닌지 그리고 이게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재판이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진행된 재판이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 KTX 여승무원 같은 경우에 그 결과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기까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 청와대 압박 수단으로 썼다는 게 재판을 얼마나 가볍게 본 것인가 이 말씀이세요? 네, 그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외관의 공정성을 해야 하면은 국민들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부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립서비스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외관의 공정성을 이 문건만으로도 해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상대편에서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문건만 나왔지. 개개 판사들한테 뭐 직접적으로 이 재판은 이렇게 판결하시오라고 얘기한 뭐 이메일이 나왔냐, 문건이 나왔냐, 증언이 나왔냐 아무것도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거 형사 고발한다고 한들 뭐가 나오겠는가. 의미 없는 형사 고발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조사상 한계가 있어서 뭐 이메일 조사 같은 건 전혀 못했고 또 그런 한계 있는 조사에서도 하급심 재판의 한 사건의 선고일을 연기시킨 사실은 있다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조사상 한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이 됐는가 여부는 사실 조사로 밝혀내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관여한 판사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을 입증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정은 판사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난 그 이메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휘둘리지 않았다. 그럼 끝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는 실체의 공정성 여부를 입증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관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밝혀낼 수 없으니까 마지막은 판사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데 머릿속 들여다가 그걸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검찰 수사 하나마나 아니냐. 하나마나한 것 가지고 왜 지금 이렇게 사법부 전체를 흔드느냐라고 묻는다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이미 재판의 외관의 공정성이 흔들어졌고 헤쳐졌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다면 적어도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법부든 아니면 사법부 외부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봐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이메일이 왔는지 뭐 얘기가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사법부 외부에서 조사를 한다, 강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사법부가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강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판 개입이 있었는가, 그래서 재판이 실제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여부를 입증해내기는 강제 수사로도 굉장히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핵심은 그런 실체적인 재판 개입을 입증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이 모든 사항이 면책된다. 재판 개입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으니까 그러면은 사법부가 청와대에 가서 우리가 재판으로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들은 다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도 사법부가 스스로 청와대한테 아무 뭐 립서비스든 뭐 덕담이든 어쨌든 간에 협력하겠다. 재판으로 협력하겠다. 이게 우리가 협력한 사례다. 우리가 이런 거 하면은 재판 유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법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믿고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사법부 스스로 반헌법적으로 재판의 독립과 그리고 사법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 그로 인해서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자 이제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입장 밝혔죠. 이거 형사 고발할지 말지 각계 의견 청취한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재판 거래라는 거짓 선동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편승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뭐 신문에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 자체가 재판 개입 여부가 입증되기 어려운 거를 알고서는 재판 개입이 입증되지 않았으면 이 모든 사법부가 한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프레임 하에 지금 재판 개입이 없었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은데 프레임 짜기가 시작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재판 개입이 있든 없든 국민들의 사법 신뢰,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의심은 지금 정당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합리적이고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자아낸 것은 결국은 법원 행정처가 그 당시에 스스로 재판을 청와대 협력 사안이라고 자랑을 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탓을 지금 그런 사실을 그런 사법부의 치부를 알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사법부의 분란도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국민들의 의심을 자아낸 행위를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엉뚱한 사람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다. 네, 인과관계가 완전히 잘못 판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원 행정처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행정만 담당하시는 이런 행정 직원들이신가? 혹은 뭐 말단 직원들의 일부가 만든 문건에 불과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예, 행정처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다가 사법행정으로 선발돼서 가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재판으로 돌아옵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은 사실상 대법관 영순으로 꼽히는 고위법관이고요. 그 보고서들을 작성한 심의관들도 10년 차 이상의, 특히 저보다도 선배인 10년 차 이상의 중견법관이면서 추후에 고등부장 승진 군으로 사실상 꼽히시는 엘리트 판사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재판을 그렇게 가볍게 거래수단 또는 협력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행정처에서 근무를 한 이후엔 다시 일선에 복귀를 해서 재판을 다시 또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특조단이요.
네. 90개 문건, 행정처 파일 중에 90여 개를 공개하고 한 270여 개는 공개 안 했거든요. 관련 별로 네네. 없다, 의미 없다 해서. 근데 판사들이 그것도 공개해라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할지 말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파장이 있을까요? 공개하면? 문건이 만약에 행정처가 말하는 대로 정말 사법행정남용과 상관없는 정당한 문건이라면 파장이 없겠죠. 하지만 이 문건이 이미 의혹의 대상이 됐고 이것이 사법행정남용인지 아니면 정당한 문건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그들에게 전속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판사와 특히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업무상 비밀성이 있다고 해도 그게 국민의 지금 판단 권한 그리고 사법감시 권한을 초과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고 털고 가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오히려 의혹이 있다면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의혹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춘천지법의 류영재 판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훅뉴스 오늘은 월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종훈 기자. 네네. 지난 금요일에 그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속보들이 막 쏟아지는 바람에 우리가 훅뉴스를 월요일로 살짝 미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훅뉴스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주제 속으로 오늘 훅 들어가 봅니까? 네.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지겨우실까요? 글쎄요, 뭐 지겨우시지 않겠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얘기를 참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발 앞서서 이렇게 방향을 틀기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채용 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생활 속 적폐를 근절하겠다. 기억나요, 이거? 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에 따른 그런 적폐청산에 주력했다면은 이제는 생활 속에 있는 적폐청산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생활 적폐에 주목하다가 저희 취재진은 국고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를 포착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면 공익적 사업에 지원되는 나랏돈. 국민들이 혈세로 만들어 놓은 그 돈,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가가 아닌 민간 기관이나 사업체 등에 제공되는 보조금인데요. 그렇죠. 올해 이 국고 보조 사업의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돼요? 이게 67조 원에 이르고 있네요. 67조 원의 나랏돈이 민간 기관이나 사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랏돈이 눈먼 돈처럼 쓰여지는 정황을 취재해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훅뉴스를 통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나랏돈이 쌈짓돈처럼 쓰이는 그런 현장. 네. 어떻게 새 나가고 있던가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무리한 자원 외교에 나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얘기인데요. 공사 관계자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저희 돈으로 해서 출장을 갈 수는 없잖아요. 광산 관리를 하면서도 기술 지도도 가야 되고 하는데 총 출장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됐거든요. 이건 수익 사업이 아니라 보조 사업인데 저희 자체 돈으로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우리 회사 돈으로 할 수는 없으니 국고 보조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나랏돈을 갖다가 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출장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고 보조 사업이 탐광시추요. 그러니까 광산 개발을 위해서 땅속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탐광시추.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거니까 공사를 맡은 민간의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사업에 투입된 국고 보조금이 36억 2천만 원이나 됐는데 한 해에 그 일부를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이 출장비, 인건비 등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저희가 36억 2천만 원 전체의 사용 내역서를 입수했거든요. 그걸 살펴봤는데 959개 내역 중에 우선 눈에 띄는 거는 지난 연말에 광물자원공사 탐사 2팀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2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탐사 2팀의 급여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됐다. 네. 그럼 탐사 2팀은 탐광 시추 작업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물론 아니죠. 자신들의 본연의 일이 있고요. 다만
탐광 시추에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기는 하지 않느냐. 일부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급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관계자의 설명대로 한다면은 출장비 또 기술 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공사 직원들이 주머니에 챙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 일부 직원들의 월급이 국고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그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일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좀 복잡하지만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용 내역서에는 별도의 출장 여비 항목까지 있었습니다. 급여 외에요.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출장을 갔는데 그렇게 가면서 300만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급여와는 별개로.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업무 협의 등의 명목으로도 상당한 액수가 국고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다시 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그럼 그 직원분의 급여는 따로 나오고 공사에서 그다음에 따로 또 수당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이건 저희 모든 사업이 다 동일합니다. 저희 이 광물공사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여태까지 그거를 당연히 예산 신청을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7대3 정도로 한 3 정도는 국고보조금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탐광 시추 작업이라는 국가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을 또 받고 네, 출장비, 업무 협의 등의 명목으로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관의 탐광 시추 사업을 지원하라고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36억 2천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죠. 한 해, 네, 이 중 이러저러한 명목이 붙어서 민간이 아닌 광물자원공사로 넘겨진 액수가 11억 원이 넘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던 거네요. 저희도 좀 그 부분이 이상해서 광물자원공사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를 해봤거든요. 들어보실까요? 그 사업의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자공의 직원들은 그 일을 하시니까 급여를 받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걸 보조 사업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라는 공사라면 원래 그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사라는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탐광 시추 작업이라는 걸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또 따로 받는다. 이게 글쎄 언뜻 이해는 안 되는데 산자부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을 나눠주는 그 과정, 그 업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게 봐야만 할까요? 광물자원공사 측은 직원들의 잦은 출장 등을 이유로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아까 해명을 했죠. 그런데 공사는 자체 출장 예산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38억 원이나 됐고요. 그런데 실제 쓰여진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사의 자체 예산은 아끼면서 대신 국고 보조금을 써온 거죠. 예산을 아꼈으니까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그만큼 좋아지겠고요. 맞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지난해 광물자원공사 임원들은요. 1인당 2, 3천만 원씩 또 직원은 1인당 평균 1,600만 원의 성과급 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외 자원개발 사업 때문에 지금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인데 이렇게 보너스 잔치를 한 거죠. 참 의외네요. 완전 자본금 잠식 상태라는 건 이건 유명한 뉴스인데 지금 임원이 1인당 2, 3천만 원, 직원은 평균 1,600만 원이나 상여금 보너스를 챙겨갔다. 네. 그런데 국고로 직원 인건비까지 된 거 이 사실은 광물자원공사 스스로가 마련한 규정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공사 자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길래요?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가 만든 시추사업 규정안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보조금요. 광산에 주어지는 직접 공사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각 광산에 나눠주는 역할을 맡는다고 되어 있는데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직접 받아온 거죠.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산자부는 뭐 상위법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다고 했으니까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광물자원공사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 규정의 일부 표현이 잘못됐다면은 그 규정을 새로 고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이제 뭐 제대로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규정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 관행에 맞춰서 규정을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새 나가고 있구나. 어떻게 좀 애매한 부분에서 새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특히 공사에 돈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부터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국고는 정말 아껴서 써야 될 때만 써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겠죠. 물론이죠. 네. 어쨌든 광물자원공사는 곧 통폐합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달 말에 발표한 탐광시추 사업 수행 기준에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그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문제는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사례 또는 위법하게 쓰여진 사례가 이뿐만은 아니라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여진다. 이런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았잖아요. 네, 국고보조금이라는 게요. 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렇게 대규모 사업에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소소한 것들 많이 생각나는데 특히 이제 저소득층을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이런 것도 다 국고보조금 아니에요?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해 말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사건 때문에 이 보조금 부당 수령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이영학 어금니 아빠. 맞습니다. 거액의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뭐 기초생활수급비라고 해서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건데요. 이게 바로 보조금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이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령 차단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이낙연 총리의 말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주민들의 신고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보파라치랄까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는 분들께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라도 받아서 부정수급 막자 그런 얘기였어요. 오죽하면 신고 좀 해달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그 정도로 정부가 적극 나선다고 해도 모든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국고보조금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보니까 일률적인 집행 기준도 마련하기 어렵고요. 관리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이 허술하게 지금 새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실제로 지난해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이 연장 여부를 가려야 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 215개를 두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4개 중에 3개는 폐지나 감축 또는 사업 방식이라도 변경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이런 사업은 25%에 불과했네요. 보조금 상당액이 허투루 쓰여지고 있다는 건데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사실은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보조금을 이렇게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국회 같은 데에서도 이런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위법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채용비리, 공적자금 이런 거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라고 꼽았지만 듣고 보니까 이 국고보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도 이게 생활적폐 분명하네요. 맞습니다. 각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계속될 필요가 있는지 국고가 엉뚱한 곳에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팎에서 꼼꼼히 짚어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에 앞서서 보조 사업을 처음 만들 때 특히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장도영 입법조사관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체 보조금의 성격이 이렇게 한번 지급이 시작되면 이게 잘 없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검토나 이런 과정들이 엄격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관리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줬다가 뺏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일단 주기 시작하면 그걸 뺏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국고보조금 주기 시작했다가 허술하게 쓰여도 그거 관리 못하고 계속 새나가고 있는 경우들. 그게 관행이 돼버리는 이거 거죠. 반드시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구멍이 뻥뻥 뚫려서 어디로 새나갈지 모르는 이 국고보조금.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지적한 건 굉장히 일부예요. 맞습니다.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좀 이번 기회에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청산해야 될 생활적폐네요.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훅뉴스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산 건물 붕괴 사고 또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의 그 재판거래 의혹 게다가 광물자원공사의 국고보조금 실태까지 줄줄이 분노 뉴스 들으시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김효주 선수가 1위로 막 올라섰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US 여자 오픈에서 아쉬운 준우승, 정말 아쉬운 준우승으로 아깝게 놓쳤다는 소식이 1분 전에 들어왔어요.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 대표도 골프 팬이시잖아요. 네. 이거 좀 보다 오셨어요 지금?
아까 속보를 봤는데 예. 이 연장전이 두 홀로 이루어지는데 연장까지 간 거예요, 이거 지금? 첫 번째 홀에서는 버디를 잡아서 예. 거의 우승 문턱에 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왔거든요. 와, 그럼 두 홀 쳐가지고 그걸로 결정하는 건데 네. 첫 홀은 이기고 있는 것까지 네, 봤는데 네. 지금 두 번째 홀에서 진 거예요. 네, 지금 믿어지지 않는데. 야, 믿어지지. 예, 2년여 만에 우승한다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야, 그러니까 지금 아쉽네요. 실시간 검색어에 막 1위, 예, 1위였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스포츠 팬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뉴스를 속보로 전하면서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김효주 선수 힘내시고요. 오늘 여론 일단 리얼미터도 지금 바쁘게 돌아가죠. 가장 바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영업 비밀이라서 제가 이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바쁠 때는 한 몇 건 정도 동시에 언론사가 의뢰한 거, 당이 의뢰한 거, 후보가 의뢰한 거 얼마나 돌아가요?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한 수십 건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뭐 지금은 주말 없이 밤낮 없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건이 동시에? 네, 동시에. 와, 진짜 대목이네요. 네. 이때가 정말 중요하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큰 불만을 표현했더라고요. 네. 예를 든 것이 경남 지역 여론조사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경남은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이 득표했다.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이 득표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표본들이 지난 대선에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표본으로 잡혀 있더라. 표본 자체가 잘못 설정돼 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게 잘못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여당에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 어떻게 보세요? 어제 유세는 나서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의견을 나타냈는데 이제 경남 MBC와 리얼미터 조사였습니다. 앵그리 홍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홍준표 대표가 지금 굉장히 화를 내면서 계속 여론조사의 불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 뭐 대선이나 또 총선 때도 이 숨은 표심 얘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부각돼 보이는데요. 원래 이제 선거 승리를 하면은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밴드웨건 효과까지 나타나서 여당 프리미엄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항상 있었던 현상이었는데 유독 홍준표 대표가 강조하는 거는 그만큼 선거가 어렵다. 지금 뭐 다른 이슈를 아무리 제기해도 심지어는 드루킹 이슈를 제기해도 지금 지지율의 변동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지지율이 워낙 견고하게 여당 강세로 나오니까 이제는 여론사 자체를 부인하는 건데요. 작년 대선 때도 홍준표 대표가 4월 30일 날 여론 조작 기관들 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폐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보도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바짝 다가섰다. 이런 보도는 또 한국당 후보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여론조사에 고무됐다. 이런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불리하면 그때 바뀌는 거군요. 네, 뭐 당연한 이제 현상인데 홍준표 대표가 조금은 더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아니 근데 표본이 이렇게 다르는 거는 별로 차이 없어요? 표본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와 달리 뭐 전화번호부 등재 왜 비등재 가구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안심번호를 선관위에서 직접 통제를 해서 지난 총선 대선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침묵에 나선 효과라고 하죠. 지금 야당 표심들이 한국당 혹은 뭐 다른 야당 지지층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부끄러운, 그러니까 샤이한 그런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숨겨진 야당 표심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폭이 어느 정도일지. 다만 홍준표 대표가 너무 여론조사 불신 얘기를 하면은 한국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또 응답을 안 하는 그럼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지율이. 그리고 상대 지지층을 좀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나친 여론조사 불신론을 펴기보다는 좀 겸한 자세로 긍정적인 그런 캠페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표본 골라가지고 지금 막 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얘기. 그럴 수 없는 없어야 그런 된다는 상황이죠. 얘기. 이택수의 여론. 일단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 궁금증들 먼저 풀어봤고요. 스페셜 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류영재 판사 인터뷰도 했는데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이게 그냥 느낌인지
정말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스페셜 여론조사로 좀 돌려봤죠.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6월 1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75명에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결 내용이 언론을 통해 자세히 알려지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사법부 판결에 대해 여러분은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신뢰도 조사입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보기를 나누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100점 평점을 내기 위해서 매우 신뢰, 상당히 신뢰, 또 다소 신뢰, 또 다소 불신, 상당히 불신, 매우 불신 이렇게 6점 척도로 해서 좀 상세하게 보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불신하고 상당히 불신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국어적으로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영어권에서 논문을 쓸 때그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어차피 이제 이거는 랜덤하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다소, 봅니다. 상당히, 매우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6점 척도, 그러니까 6단계로 나눠서 질문 드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불신 의견이 63.9%, 신뢰 의견이 27.6%로 2배 이상 불신 의견이 높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3개씩 큰 덩어리를 나눴을 때 불신이 63.9, 신뢰가 27.6. 네. 불신을 나눠서 보면 다소 불신이 26.7, 상당히 불신 19.6, 매우 불신 17.6으로 전체 합치면 63.9. 3명 중 2명 꼴이 불신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 신뢰. 이게 지금 사법부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 특히 뭐 자유한국당 또 TK 이런 쪽에서도 불신 의견이 상당히 높아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결과에서 또 알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수 대표 이거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아까 조사 결과 말씀하셨군요. 예.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이번 주가 제일 피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6월 6일 날 조사한 것까지만 공표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요일이거든요. 건강도 내일 모레까지 잘 챙기시고요. 제일 바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온도까지 올라가네요. 정말 기온도 이슈도 뜨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